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가요, 한 바다에 완전히 꽂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의 해상 패권이 달려있다는 그곳은 바로 북극입니다. 여러분들은 북극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빙하 위에 북극곰 뛰어다니는 아, 북극곰이. 콜라 광고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북극의 눈물. 북극하면 떠오르는 거 딱히 없는데 그냥 기후위기 아니면 뭐 북극이 지금 녹고 있는 문제들, 최근의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좀 최근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얼음뿐이던 북극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밀은 바로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남극보다도 훨씬 빠르게 매년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중에 9개월은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4계절 내내 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북극 항로가 뭔데 그렇게 난리냐? 쉽게 말하면 이 러시아 북부 북극해를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곧장 연결되는 얼음 위 고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배가 지금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40일이 걸리는데요. 북극 항로로 가면 3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거리도 30에서 많게는 40% 짧아지고요. 운송 비용은 무려 30%나 절감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 달려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간 3,790만 톤 수준인 북극 항로 물동량이 2035년에는 약 2억 7천만 톤이 됩니다. 무려 7배나 늘어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해상 물류의 판이 갈아엎어지는 변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짧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기존 항로 자체가 이미 리스크 덩어리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무역의 약 12%가 통과하는 글로벌 물류의 핵심 경로가 바로 수에즈 운하인데요. 이곳이 막히기만 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 버립니다. 중동 전쟁,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 후티 반군의 공격까지 기존 항로가 지속적으로 현재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에버기브노 사건으로 6일 동안 막혔을 때 전 세계 하루 피해액만 약 10조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우리나라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배도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민감한 거는 이 대만 해협이랑 남중국해 구간, 전체 해상 무역의 33% 이상이 이 경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LNG도 대부분 이 루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로가 봉쇄된다? 그럼 우리 에너지 안보는 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북극이 이렇게 핫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이 북극에는 아직 손도 안 댄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원유의 13%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엔 니켈, 코발트, 히토류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들도 잔뜩 잠들어 있는데요. 특히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무기 시스템에까지 전부 들어가서 보통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를 넘게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란드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상위권에 드는 곳입니다. 일부 지역은 확인된 매장량만으로도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북극 자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2차 전지, 방위 산업의 판도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래서 막 그린란드 막 사겠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100%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이 겉으로는 자유세계 보호를 위한 안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얼음 분석, 양자 내비게이션과 스타링크 위성망까지 총동원해서 북극을 정조준 중인 겁니다. 이 최근 핵 추진 세빙선 건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이때 파트너로 지목된 나라가 바로 한국 조선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북극에서 가장 큰 영토와 인구 그리고 자원을 보유한 절대 강자인데요. 북극해 해안선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북극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명이 러시아 영토 내 북극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북극은 러시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GDP의 약 7%, 수출의 약 11%를 책임지는 국가 성장의 엔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북극에서 물리적 패권은 이미 러시아가 단단히 틀어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름부터 거창하게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 항로 개발, 자원 확보, 무역로 선점까지 한 번에 다 먹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에 질세라 북유럽과 일본도 환경보호 이미지를 내세우거나 신형 연구선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는 모든 배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누가 쇠빙선을 갖고 있느냐, 누가 실제로 북극을 다녀봤느냐가 곧 패권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쇠빙선은 일반 선박과는 달리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야 해서 특수한 선체 구조와 초강력 추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북극 항로에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무려 57척의 쇠빙선을 보유한 세계 최강 보유국인데요. 그중에는 한 번 출항하면 최대 7년간 연료 보급이 필요 없는 핵 추진 쇠빙선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최소 13척의 대형 쇠빙선, 그중 9척을 원자력 쇠빙선으로 운영한다는 공식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핀란드는 보유량은 적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가진 아케르 아크틱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라고 2014년도에 러시아 서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해 수출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한국의 야말 프로젝트형 쇠빙 LNG선부터 중국의 쇠빙 연구선까지 핵심 설계 도면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판 위에 당연히 한국도 존재합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이 총 21척의 쇠빙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건조 능력에서는 세계 1위인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선하고 강국이 된 걸까요? 원래 한국은 배를 잘 만들기는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는 잘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기술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K조선은 세계 정상에 올랐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한국은 직접 운영하는 쇠빙선이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경험 축적이 부족하거든요. 최근 5년간은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 기술, 핀란드의 설계 경쟁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을 위해 1300km 가스관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선 강력한 쇠빙선이 필수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자체 건조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동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이 때문에 쇠빙선이 한미 관세 협상의 비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국내에서도 쇠빙선이 다시 조명받는 중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북극 항로 개척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차세대 쇠빙 연구선 사업을 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이죠. 2008년부터 북극 항로 가능성을 내다보고 꾸준히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야말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요. 다시 재도전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즉 한국은 이제 세계 1등 조선소가 아니라 북극 항로 판을 움직이는 전략적 플레이어가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마냥 장밋빛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북극 항로는 짧지만 자칫하면 비용이 더 큰 톨게이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쇠빙 LNG선은 일반 LNG선보다 1.5에서 많게는 2배가량 비싸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서 길을 트는 전용 쇠빙선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0% 비용 절감 효과도 실제로는 쇠빙선 비용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1년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글로벌 선사들이 선택한 거는 북극 항로가 아니라
남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였습니다. 즉 짧은 거리라는 장점보다 비용, 위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인 거죠. 게다가 러시아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의 핵심 구간은 러시아 연해인데요. 현재도 러시아가 통행료, 허가권을 꽉 쥐고 있거든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어지는 한 실제 상업화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 활성화는 이 쇠빙선이 항로를 개척하면서 얼음 녹는 걸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까지 촉진시키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북유럽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도 큽니다. 북극 항로는 단순히 짧은 백길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만든 자원과 물류 그리고 패권이 걸린 새로운 미래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 논란, 탄소 규제, 러시아 리스크라는 커다란 제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극 항로를 얼음 속 황금길이 아니라 얼음 속 신기루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10년 세계 해상 물류의 판이 크게 바뀔 건 분명한데요. 역사는 늘 새로운 길을 내는 자가 써왔습니다. 이제 그 길이 바다에서 북극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 얼음 위에서 새로운 역사의 한 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